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 초청작으로 칸에서 먼저 알아본 영화죠. 다음 소희. 바로 다음 주면 개봉을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유진 역으로 열연한 배우 배두나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화 정보를 찾아보니까 7년 만에 정주리 감독과 재회하셨는데 뉴스룸과도 7년 만에 맞아요. 재회하셨더라고요. 그러니요. 네. 예전에 7년 만에 이렇게 출연했었어요. 오셨었는데 뉴스룸 스튜디오 좀 바뀌어가지고 좀 생소하시기도 하죠. 네, 너무 멋있게 변했네요. 네, 그때도 멋있었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영화 세트장에서만 촬영을 하니까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에서만 이런 뉴스 보도국 오면 항상 신기해요. 조금 떨리신다고 표현하셨는데 티가 전혀 안 나세요. 다행입니다. 배두나 씨가 보면은 이렇게 웃지 않으실 때랑 웃으실 때 그 온도 차가 굉장히 뚜렷한 느낌이 들어요. 네, 웃지 않고 있을 때는 조금 냉정해 보인다고 많이 약간 그러더라고요. 새침한 소녀 같아요. 화나 보인다는 얘기. 네. 자, 이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 다음 소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봉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 팬들 앞에서는 좀 긴장된다, 개봉이 좀 긴장된다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네, 저희 영화 다음 소희가 지난 5월, 2022년 5월에 칸느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했었어요. 그게 이제 첫 상영이고 첫 월드 프리미어였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막 해외 영화제를 많이 돌고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는데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관객들 앞에 선보일 때가 가장 떨려요. 떨리고 어떻게 보실까 사실 설레기도 하고 요즘에 조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 게 이제 제가 홍보 프로모션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언론 시사회도 벌써 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봐주셨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여요. 네. 조금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군요. 네,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까가 그것만 남은 것 궁금해요. 같아요. 사실 굉장히 베테랑 배우라서 약간 그런 거에 의연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상처를 좀 잘 받는 타입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연하려고 하시는 편일까요?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면에서요? 그 관객분들을 만날 때요? 이렇게 개봉을 앞뒀을 아. 때? 내가 선택하고 열심히 공들여서 찍은 영화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홍보 프로모션 할 때 가장 이제 저희 영화를 알릴 때 그 어떤 영화든 알릴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그 스태프들이에요. 이게 배우들은 전면에 서서 홍보를 나서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5개월, 6개월 동안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영화, 드라마는. 그들을 대표해서 앉아서 이제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죠. 스태프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되게 설렌다기보다 좀 긴장이 많이 돼요. 대중분들이, 관객분들이 좋아하시기를 기대하죠. 그때까지 굉장히 떨리고 만약에 안 좋아하신다 별로 그러면 또 굉장히 툭 털어냅니다. 네. 막 그런 쪽으로 엄청 상처받지는 않고요. 영화나 연기를 좋아한다는 거는 인기가 많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면 또 됐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많이 받죠. 굉장히 인간적인 답변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소희란 작품을 그러면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영화 다음 소희, 그 주인공 이름 김소희에서 나온 이제 파생된 그런 타이틀이에요. 우리 영화, 그러니까 배우 김시윤 씨가 연기한 주인공 김소희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 소희의 얘기예요. 특성화고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고요. 현장 실습을 콜센터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소희가 겪게 되는 일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저는 그 소희의 죽음을 파헤치는 형사 역을 맡아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건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했고, 그러니까 모티브로 했고요. 물론 픽션도 당연히 네. 예,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맞아요. 2017년에 전주에서 일어났던 콜센터 사건, 콜센터 실습생 사건. 예. 아무래도 실화를 배경으로 하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고인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조심하고 또 애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이 그대로 영화에 잘 옮겨졌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정말로 가감 없이, 그리고 어떤 감정에 대한 강요도 없이 우리가 그냥 보고 관객이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눴을 때 도희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네네. 같은 감독님이시고 연장선이라 좀 볼 수 있기도 해서. 근데 이번에 이 다음 소이란 영화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다. 좀 더 쉬우실 거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정주리 감독님, 다음 소위 정주리 감독님과 두 번째 작품이고 첫 번째 작품이 도의아였고요. 네. 제가 이제 7년 만인가 8년 만에 감독님에게 두 번째 시나리오를 받은 거였어요. 이 다음 소위가. 근데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빨리 읽힌다. 그리고 물론 그전 것도 그랬지만 도의아도 그랬지만 빨리 읽히고 굉장히 흡입력이 좋았어요. 시나리오가. 왜 제가 관객분들이 더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영화가 소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나? 너무 스포일이 될까봐 좀 스포일은 아니고요. 조심하시는 영화의 구조가 좀 특이해서 영화가 이제 앞에는- 저랑 김시은 씨, 맞아요. 김시은 씨, 김소희 역을 맡은 소희 역을 맡은 김시은 씨가 나오는데 소희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끌고 처음부터 중간까지. 그러니까 1, 2부로 나뉘는 구조예요, 영화가. 그러고 나서 소희 다음으로 제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제가 그 다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1부, 2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화가. 네. 그래서 그냥 그 한 사람씩을 쭉 따라가면은 되는 좀 쉬운 구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편하게 관객들이 어쨌든 이 각도와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봤던 소희의 그 상황과 배두나 씨가 열어난 그 형사 역할의 유진 역의 또 시각으로 따라가는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을 감독님께서 뭔가 영화에 내에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바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이 영화에서는 도이아보다 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돌직구를 날리는. 그렇죠. 돌직구를 날리고 조금 더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배두나 배우가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는 영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영화가 있었나?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웃으시는데 너무 스폰가요? 아니, 스포 아니에요. 네. 뭐 소리 지르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유진 캐릭터로 이제 사건을 파헤쳐 갑니다. 네. 사건을 파헤쳐 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도 많고, 막막할 때도 많고,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도 오고, 그럴 때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예, 좀 많이 흥분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저는 사실은 그것을 살짝 절제하는 방향으로 연기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번 영화는 좀 날 것 그 자체로 네, 제가 시원하게 터뜨려 주시는. 그래도 시원하진 않았어요. 계속 군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좀 계속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그랬지만 본인이 그럼에도 다른 방향으로 연기를 터뜨리시는 장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다 보니 답답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 유진으로서 연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연기할 땐 그랬고요. 대신에
지금 시사회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부터 수많은 해외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었는데 보신 많은 관객분들이 오히려 저는 답답했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나 제가 하는 행동이 통쾌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자는 힘들지만 제가 관객들 대신해서 조금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몇 나오죠. 형사 역할을 좀 자주 맡으시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일부러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만큼 작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형사였고 어쨌든 그럼 이번 유진이라는 형사는 뭐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형사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사실 이 다음 소위 그러니까 다음 소위 홍보를 하면서 프로모션을 돌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자각을 처음 했어요. 내가 형사 역할을 많이 했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지시는구나. 이제 조금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막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형사라서 이걸 또 해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없었고 어차피 그것은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사람을 연기하는 거지 형사라는 것이 굉장히 얽매여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브로커라는 작품 그 다음 작품이 바로 또 형사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범인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범인 역할도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범인 역할 좀 탐나세요, 혹시? 네? 범인 역할 할 수 있다. 네, 아무거나, 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도 제가 형사 전문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열려 있다라는 네, 걸 네, 이제 열렸습니다. 놀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이렇게 감독님들이 저한테 모르겠어요. 제가 정의롭거나 뭔가 할 말 하게 생겼나요? 왜 그렇게 많이 연락을 배두나 씨 주시는지. 느낌이 약간 뵀을 때 조용하지만 할 말은 조근조근 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그게 뭔가 형사? 약간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역에서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네. 이번 유진은 사실 이게 유진 형사는요. 오랫동안 아니고 잠깐 휴직을 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경찰이에요. 원래는 본청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휴직하고 복직하면서 강력반으로 가서 좀 일을 하고 본청으로 다시 들어와라 뭐 이런 설정이군요. 설정으로 제가 강력반으로 처음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태고 그동안 제가 맡았던 뭐 비밀의 숲의 한여진이나 아니면 도희아의 영남이나 브로커의 수진과 다른 점은 그들은 그래도 일은 열심히 했어요.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수진 같은 경우는 일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삶에 지쳐 있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부분에서. 인간적인 모습에 더 초점이 맞춰진 형사 역할일 수 있겠네요. 경찰.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주문하셨던 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유진 형사를 딱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지쳐 있는 삶에 찌든 그런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좀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처음에 소희의 사건을 딱 맞닥뜨렸을 때도 그렇게 처음부터 막 정의감에 불타서 이걸 파고드는 그런 형사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설정 자체가 좀 지쳐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모은 사건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개입해 있진 뭔가 몰입돼 있진 않은 그런 설정이었지만 점점 거기에 묻어가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 선택들을 좀 보면 굉장히 좀 다채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고 선택하신 작품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뭉근하게 녹아 있어서 평소에 그런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관심 많고 그리고 저는 한국 영화 자체가 한국 영화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맞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 많고, 예. 근데 배두나 씨는 뭐랄까 오로지 뭐 재미만을 위해서 선택한다기보거나 뭐 인기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뭐 스케일이 큰 영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메시지가 있고 본인이 봤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연기로만 표현하고 싶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 약간 본인이 하신 말에 좀 언행일치를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작품은 저는 골고루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제가 물론 이것도 제가 선호하는 뭐 영화 장르가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프로페셔널 배우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도 예, 해야 될 것 이런 것으로 골고루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로 이런 도이아나 다음 소이나 아니면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 담고 있는 블랙 코미디나 사실 저의 초창기 작품들 보면 한 20년 전 작품들을 보면 왜 웃으시죠? 네. 너무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좀 그런 블랙 코미디나 아니면 플란다스에게나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리고 뭐 고양이를 부탁해처럼 정말 그 20살 청춘들 갓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애들이 이제 방황하는 얘기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재난보다는 뭔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정말 작은 목소리의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하는 영화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요. 그런 것들 잘 표현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요즘 아이들 문제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좀 눈여겨보신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뉴스를 접하죠. 저희는 수많은 뉴스를 접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로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내일이 아닌데도 화가 나는 케이스는 사실은 그 아이들에 대한 뉴스나 아니면 청소년, 좀 젊은 사람들,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제가 되게 분노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가슴 아프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그냥 네 걱정이나 하래요. 아니면 왜냐면 저도 알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계속 그들이 알아서 개선해 나갈 거고 뭐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너무 안심하라고 저를 막 진정시키는데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나이 때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요즘 사회를 보면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인간미도 많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점점 아이들도 뭐랄까요. 그렇게 아이들스럽지만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진짜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네. 다음 소위를 보시면은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인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나라의 많은 그 다수의 관객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단지 우리나라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얘기라서 예. 갑자기 또 이제 사회 이슈 얘기하니까 걱정이 또 많은 듯한 아니에요. 표정이어가지고. 근데 그 사회 이슈 얘기할 때 웃으면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정말 약간 정말 되게 조심스러운 진지하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긴 하지만 진짜 홍보하고 있거나 그 영화를 얘기하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항상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게 되고. 되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는 게 더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품을 그럼 선택하실 때 기준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 뉴스룸에 출연하실 때는 못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아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맞아요. 배두나 씨 근데 그렇게 치고 너무나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엇일까?
작품 자체나 시나리오가 주는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은 시나리오의 전개 방향이나 이런 게 물론 당연히 저와 맞아야겠지만 캐릭터가 제가 진짜 한 씬이라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때처럼 아직도 포기하고요. 예, 그것을 저 때문에 빼달라라던가 바꿔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저는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맞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 제가 못하는 편이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나 사실 분량이나 저는 뭐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제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막 주인공만 할 거야 막 이런 배우도 아니고 분량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영화 있고 싶은 현장에 있고요. 네.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은 감독이 옆에 있습니다. 사실 욕심이 날 법한 롤도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그것도 그냥 어쨌든 저는 그동안 욕심이 나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약간 뭐랄까 해탈하신 분 같기도 하고. 아니요, 처음부터 욕심이 나본 적은 없어요. 네. 그 저는 사실 제가 이 배우 직업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는 경쟁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서 나 대신 저 사람이 이 역을 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딴 거고 저 사람이 안 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역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역에 맞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막 안 들어온 역할 중에서 제가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건 그녀가 했기 때문에 잘한 거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경쟁 같은 거 막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없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태까지 연기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배우들은 한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앙상블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네, 저희는 막 얘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이런 게 없는 네, 업계니까. 약간 그게 마인드 컨트롤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늙지 않고 혼자만 동안으로 동안 아니 늙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신 게 아닐까. 또 아니요, 독보적인 늙었습니다. 저는 막 캐릭터. 동안에 엄청 집착하거나 이런 스타일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면 연기할 때도 화장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화장도 안 하신다고.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약간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딱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저만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또 갈릴 수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막 보편적으로 다 어울리는 만인의 연인이 되기보다는 예, 저는 뭐 제 연기를 좋아하시고 또 맞는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영역은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되게 희망적으로 하고 있고요. 메이크업은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내가 안 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철칙이나 어떤 나만의 어떤 선호 방향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안 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그 분장팀이 원하는 방향,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 뭐 이런 것을 다 맡겨요. 맡기는 편이에요. 네, 의견을 내보긴 하지만 이번에 뭐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예. 그래서 인터뷰하신 걸 봐도 그게 고스란히 묻어나요. 내 연기에 만족하지 않고 촬영한 걸 잘 확인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좀 감독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독님 오케이? 그럼 나도 오케이. 이런 마인드의 소유자더라고요. 만족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막 그렇게 항상 부족한 점만 보이죠. 본인 눈에는 아닌가? 다른 배우들도 아마 다 그럴걸요. 맞아요. 약간 아쉬운 점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좀. 만인이 다 그렇죠. 사실 저도 제가 한 방송 보면 못 보겠거든요. 네,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싶지 않은데. 네. 모니터는 감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감독님이 배우들과 함께
모니터를 보고 상의하고 싶어하는 감독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감독님 부르면은 가서 모니터 같이 보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보통은 모니터는 감독님이 보시고 저한테 디렉션을 주는 거고 감독님이 오케이면 오케이다. 감독님이 오케이인데 내가 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말인 지금 저희가 이거 다시 좀 해석해 보면 감독님을 전적으로 믿지 네, 못하면 사실 그 작업을 네, 할 수 네, 없는 네. 거잖아요. 정말 힘든 어. 힘든 현장이 되겠죠. 그럼 배두나 씨는 아무래도 작품 선택할 때도 그 감독님을 좀 많이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영화는 특히 감독님이 쓰시고 직접 그리고 이제 본인 직접 연출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한국 감독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고스란히 그분 스타일로 옮겨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 배우가 된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런 트레이닝이 돼왔고 연기를 감독님이 오케이 하는 순간 그건 내 손을 떠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 저는 제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제가 색깔이 있대요라고 하셨지만 전 분명한 색깔이 좀 있다라고 아마 보시는 있겠죠? 시청자분들도 네, 느끼실 있을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소희가 대중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좀 기억되길 바라는지.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영화를 찍고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나가면서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같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가끔은 하지만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영화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이 그리고,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네, 이런 소희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소희와 같은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세상에 내놓고자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응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영화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로 분노로만 그치지 말고 좀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사실 다음 소희가 없기를 바람으로 맞아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네. 저쩌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소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정말 선명한 배우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배두나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